안녕하세요. 스프링 핵심 원리 강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첫 시간이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자바 진영의 추운 겨울과 스프링의 탄생이라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링이 왜 탄생했는지 시대적 배경을 알면 공부하기가 이제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2000년 초반이에요. 옛날 옛적에 2000년대 초반 이때는 자바 진영의 어떤 표준 기술의 중에서 이제 최고봉인 EJB라는 게 있었어요. 자바당의 정파 기술인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오픈소스 이런 것들이 약간 사파의 기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즈라는 거에 이제 줄임말로 EJB라는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스프링이랑 JPA 이런 거 다 합쳐놓은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그리고 어쨌든 자바 진영의 표준 기술이었기 때문에, 금융권이나 이제 아키텍트 같은 분들이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도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파의 기술이었고, 그래서 당시에는 기술 영업을 할 때 EJB라는 걸 가지고 이제 기술 영업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권이나 이런 데인데 EJB라고 어쨌든 자바 진영에서 이거 자바 진영에서 표준적으로 전한 기술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표준 기술은 그걸 구현하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서 구현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IBM의 웹스피어, BA, 웹로직 이런 회사들이 이 EJB라는 표준을 이제 자기들 구현한 걸 갖다가 서버 같은 거를 이제 팔아먹어요. 팔아먹는다? 네, 파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영업을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어쨌든 자바 진영에서 표준으로 인정한 기술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글로벌하게 되게 먹히고 글로벌하게 여러 회사에서 사용하고 레퍼런스도 많겠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기술 영업이 되게 잘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어디서 모르는 이상한 득보잡 오픈소스 같은 거 가지고 금융권에 쓴다 그러면 불안해서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당시에 보급이 잘 되고 영업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썼겠죠. 그래, 당시에 어떤 컨테이너 기술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설정에 의한 트랜잭션 관리, 트랜잭션 같은 것도 여기서 여기까지를 내가 트랜잭션을 걸 거야 라고 딱 설정해 놓으면 트랜잭션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강한 게 이제 분산 기술. 지금으로 따지면 서비스, DAO 이런 것들을 별도의 서버에 놓고 분산해서 예를 들어서 서버에서 어떤 계층이 느려. 그러면 그쪽 서버만 쫙 늘려. 그쪽 계층의 서버만 늘려. 이런 것들이 됐거든요. 되게 분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게 지원이 잘 됐어요. 되게 고급 기술들이 되게 편하게 지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게 완전 종합 선물 세트인 이유가 당시에 이제 엔티티 빈이라는 기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JPA라는 게 이제 ORM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ORM 기술은 뭐냐면 자바 객체를 DB에 딱 편하게 그냥 저장하고 꺼내는 그런 기술이에요. 쿼리 안 쓰고요. 근데 이 EJB는 엔티티 빈이라는 ORM 기술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진짜 종합 선물 세트죠. 근데 이제 이게 비쌌습니다, 여러분. 네, 당시에 한 대당 수천만 원씩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스프링 부트에 톰캣 이런 거 해가지고 거의 그냥 무료로 쓰죠. 네, 당시에는 뭔가 이런 거 제대로 구성해서 하려면 수천만 원짜리 서버들도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론도 좋고 비용도 비싼 건 알겠어. 비용을 쓸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저기 보이는 지옥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 당시에 여러분들의 선배 개발자들입니다. 네. 저도 이제 한번 EJB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진짜 어렵고 복잡하고 느려요. 이론은 너무 좋은 거예요. 분산도 되고 트랜잭션도 선언적으로 되고 다 좋은데, 개발자들 여러분 알잖아요. 일단 단순하고 편해야 돼. 너무 복잡하면 이게 쓰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진짜 복잡하고 어려운데 느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EJB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다 구현을 하고 EJB에 또 의존적으로 개발해야 돼. 그러니까 코드도 지저분해지고 이게 어떻게 라이프 사이클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딱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분산 기술이라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통신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지옥이었던 거예요. 네. 지금은 우리가 테스트 코드 이런 거 되게 편하게 짜는데, 그 당시에는 EJB는 컨테이너 한번 띄우는데 진짜 시간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돌리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또 결국 치명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EJB 인터페이스에 다 의존적으로 설계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이제 치명적이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EJB로 코드를 짜면 너무 지저분해지고 EJB 의존적으로 짜야 되니까 개발할 때 그 코드를 순수하게 옛날 자바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POJO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실 수 있는데 Plain Old Java Object라고 오래된 방식의 간단한 자바 오브젝트를 쓰자. 옛날로 돌아가자.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당시에 이제 ORM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EJB가 제공하는 ORM 기술, NTTP는 진짜 그 기술 수준 자체가 낮았어요. 정말 그 헬로 월드 수준이었어요. 못 써먹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막 조인 같은 거 하면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두 명의 개발자가 있었습니다. 이 EJB 지옥에서 지옥불에 불타던 두 명의 개발자가 이거 진짜 아니다 라고 해서 그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하이버네이트를 만든 이제 게빈 킹, 그리고 이제 왼쪽은 그 이제 지금의 스프링 프레임을 만든 이제 로드 존슨인데요. 두 사람이 다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다 오픈소스를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도 이거보다 낫겠다 해가지고 오픈소스를 만드는데 이제 그 EJB에 되게 빡친 그 이제 EJB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했던 이제 SI 개발자였던 이 로드 존슨이 EJB를 되게 비판하면서 책을 써요. 그러면서 되게 단순하면서 그 EJB보다 훨씬 더 단순하면서 더 좋은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걸 주제로 해서 책을 쓰고 코드를 푸는데 이제 그게 이제 미래의 스프링이 됩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뒤에서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EJB의 그 NTTP 써보니까 이거 내가 개발해서 이거보다 낫겠다 해가지고 게빈 킹이라는 개발자가 저녁에 퇴근하고 가서 이제 오픈소스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하이버네이트. 근데 이 하이버네이트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EJB에서 제공하는 그 NTTP라는 기술을 사람들이 안 쓰고 당시에 이제 그 ORM 기술 쓰면 다 하이버네이트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이버네이트가 되게 많이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EJB NTTP 장사가 안 되고 이제 거의 망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바 이제 표준 논의하는 그 이제 표준을 논의하고 만드는 데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 EJB는 망했다. 그 NTTP는 거의 망했다. 이제 거의 버려두고 이 하이버네이트를 만들었던 게빈 킹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하이버네이트를 가지고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해서 자바 표준인 JPA를 만들어내요. JPA나 이런 것들은 표준 기술은 인터페이스만 있고 구현체는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JPA라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 구현체로 하이버네이트나 뭐 이클립스 링크나 다른 벤더들이 만든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JPA 표준 하이버네이트를 쓰신다고 보면 되고요. 이 JPA는 자바 표준 기술이긴 하지만 되게 잘 안착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자바 진영의 ORM 시장은 다 JPA가 먹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구현체로는 80% 이상 하이버네이트가 먹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 안착했던 이유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건데 하이버네이트라는 건 어쨌든 실무 개발자들이 답답해서 만든 거고 실무 개발자들이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네 이런 것도 필요하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편하긴 하면서 진짜 개발하던 필드에 있는 개발자들이 이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오픈소스 약간 단점이 뭐가 있냐면 좀 약간 뭔가 그 특화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뭐 용어나 이런 것들도 좀 그때그때 그 사람들이 결정한 것들이 많은데 더 좋은 용어도 나올 수 있고 또 좀 정제하는 게 좀 약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이버네이터를 가지고 JPA라는 표준을 정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실제 개발자들이 사용하던 기술에다가 표준이 들어오면 표준은 여러 사람들이 논의하면서 용어나 또 API에 대해서 토의하면서 정제를 하고 필요 없는 걸 덜어내거든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실무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실용적인 그 실용성과 표준이라는 거에서 가지고 오는 어떤 안정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JPA라는 게 나오게 되고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JPA에 대한 자세한 거는 그 모 개발자의 JPA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꾸 이제 PPL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프링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굳이 이제 스프링과 JPA 둘 다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이 자바 진영의 어떤 기술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스프링과 JPA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메인 기술이에요. 자, 이제 스프링은 2002년에 이제 로드 존슨이라는 이제 개발자가 이 책을 출간하면서 이제 전설이 시작이 됩니다. EJB의 문제점을 쫙 지적을 하면서 EJB가 없어도 충분히 고품질의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거를 보여줘요. 그걸 어떻게 보여줬냐면 3만 라인이 좀 넘는 라인 이상의 그
기반 기술을 예제 코드로 딱 풉니다. 이 예제 코드 안에 지금 스프링의 핵심 개념과 기반 코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빔 팩토리,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포조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제어의 역전, 의존관계 주입 등등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이 책이 딱 나오자마자 바로 히트를 치고 개발자들이 이제 어떤 개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책의 예제 코드를 자기 프로젝트에 써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오픈소스가 아니라 어떤 책의 예제 코드가 있는데 그거를 쓴 게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쓴 게 된 거겠죠. 네. 오픈소스를 복사 붙이기 해서 쓴 거죠. 이때 책이 딱 출간되고 나서 유겐 힐러라는, 제가 볼 때 이분은 천재인데, 아무튼 유겐 힐러라는 개발자와 얀 카로프라는 이 두 명의 개발자가 로드 존슨에게 오픈소스 프로젝트 하자, 이거 너무 아깝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프링의 핵심 코드는 지금도 유겐 힐러가 상당수 개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스프링 코드 딱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메인의 중요한 것들은 다 유겐 힐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스프링이라는 이름은 사실 얀 카로프가 지었다고 이제 나오는데요. 전통적인 J2E, 그러니까 EJB라는 그 겨울을 넘어서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스프링 말 그대로 봄이 진짜 봄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으로 이제 스프링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우리의 강의는 그러면 제가 왜 굳이 이야기를 할까요? 네. 우리 강의의 시작은 바로 저 처음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PPT가 쭉 끝나고 나서 뒤에서 이제 여러분 예제 코드를 가지고 이제 만들면서 보여드릴 텐데, 왜 로드 존슨이 스프링 같은 저런 코드를 만들었을까? 저 당시 이름이 없었겠죠, 처음에는. 왜 저 3만 라인 이상의 그 예제 코드를 만들었을까? 근데 그 예제 코드가 도대체 뭐였길래, 뭐가 매력적이었길래, 그거 그냥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자바 코드란 말이에요. 그게 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유겐 힐러랑 양 카로프 같은 개발자들이 그거를 오픈소스 하자 하고 정말 자기들 회사 다 그만두고 막 그 회사 차려서 막 오픈소스만, 스프링이랑 오픈소스만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왜 저기에 그렇게 열광했는지,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지. 바로 저 처음으로 가요. 네. 왜 그렇게 열광을 했고 왜 스프링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건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실 막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말로 설명해서는 안 와닿아요, 절대. 그래서 제가 예제 코드로 여러분 그냥 쭉 짜다가 이러이러하면 결국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결국 여러분들은 스프링과 비슷한 코드를 짜게 되고 결국 이렇게 해서 만들면 저 로드 존슨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3만 줄의 코드가 여러분 결국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되는 겁니다. 라는 거를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역시 좀 올드하긴 하지만 역사는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이제 릴리즈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옛날에 이제 처음에 나올 때는 XML로 주로 설정을 하게 했었어요. 그 당시에 진짜 XML이 되게 떴었거든요. 진짜 2000년 초반에는. 그래서 이제 XML 기반으로 이제 설정하도록 이제 스프링 프레임 1.0이 나올 때는 그렇게 됐었고 2.0 때는 이 XML 설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편의 기능들이 많이 지원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좀 편의 기능으로 XML 설정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됐었고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3.0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 코드로 그 스프링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XML 없이 자바 코드로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그전에도 못했던 건 아니에요. 본인이 기능 확장하면 됐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3.0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 코드 설정을 하게 되고 그 이제 자바 8을 이제 4.0부터 지원을 하고 이제 2014년에 스프링 부트가 나옵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큰 전환점이거든요. 스프링이 참 좋은데 이게 뭐가 어렵냐면 설정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런 설정 자체도 어렵고 또 뭐가 어렵냐면 스프링을 가지고 주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톰캣이나 이런 웹 서버에다가 스프링 그 빌드를 해가지고 집어넣고 배포해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그것도 세팅하는 거 뭐 하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 다른 프레임워크들이나 어떤 다른 오픈소스에서 어떤 걸 했냐면 서버를 내장해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띄우고 막 설정도 되게 편하게 하는 것들이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프링도 그런 것들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그런 개념들이 섞이면서 스프링 부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설정도 거의 할 게 없죠. 네. 그리고 서버도 내장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에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5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리액티브 프로그램이라는 게 지원이 되고요. 이 리액티브 프로그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바에서도 넘블러킹, 이제 비동기 넘블러킹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약간 노드.js처럼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2020년 이제 강의를 찍고 있는 9월 현재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5.2, 부트가 2.3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옛날에는 스프링 농담 삼아서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설정이 절반이다 라는 말도 있었어요. 네, 스프링 개발은 설정하는 게 절반이다. 지금은 부트 나오고 정말 편해요. 자, 이렇게 스프링의 어떤 과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프링이 뭔지, 스프링의 생태계, 스프링 프레임워크, 스프링 부트 등의 차이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